많이 감소할 것 같다. 그나마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는 더 1인 가구가 증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직거래는 더 활성화될 거예요. 1인 가구가 사니까 내가 일단 살 곳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되 매매는 더 줄어들고, 왜냐면 매매가 금액이 많이 높으니까 임대 형식으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살 거고, 직거래 형식으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다. 매매가 더 떨어지고 투자라는 개념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 진짜 플랫폼이 많이 핫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특히 대한민국의 이제 미래의 전월세가 과연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파트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비대면, 이제 사람들이 연차를 쓰지 않고 집에서 아마 거래를 하는 전월세, 단기 이런 거는 충분히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이유를 당연히 VR 이라는 거를 이제 상용화 해가지고 굳이 가지 않더라도 또 많은 감각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마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히 금액이 매매나 이런 게 아니면 임대 같은 경우는 계약도 이제 전자서명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자체가 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로 이제 바뀌면서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일자리가 부동산에 일하시는 블루칼라 분들은 충분히 일자리를 계속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화이트 칼라적인 분들은 충분히 AI나 이 플랫폼에게 충분히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라는 것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일자리가 걔가 사라진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한 30% 떨어지면서 과연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미래의 전월세는 제가 봤을 때는 비대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방을 구하러 가지 않을까, 이제 집에서 방을 보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VR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백문이불여일견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헤드셋처럼 되어 있는, 이제 눈에 이렇게 투과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느껴지냐. 근데 이런 게 벌써 VR이 애플이나 이제 메타에서는 벌써 상용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곧 상용화가 아니라 벌써 상용화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영화에서 그 우리 흔히 미래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런 육체적인 3D적인 그리고 4D적인 걸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방을 아마 이런 걸 통해서 방을 보지 않을까. 특히 전세나 이제 임대, 월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오감을 이용해서 볼 수 있을 것 같다. 오감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뭐 보고 만지고 느끼고 냄새 맡고 들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VR이 곧 이제 후각, 뭐 바람, 온도 뭐 이런 것도 많은 감각을 유지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4D 영화처럼 이런 게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벌써 상용화가 지금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집 뷰라는 이런 건데, 이제 층수 같은 것도 선택하고 시간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채광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VR을 통해서 이제 거리감이라든지 직접 이렇게 섰을 때 또 앉았을 때 이 시선의 방향도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밀하게 이동 거리에 따라서도 변화가 되고, 내가 직접 이 소파에 앉았을 때 보이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아래서 봤을 때, 물체의 크기도 시시각각 변화하고 이동 간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뭐 벌써 상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나왔는데 뭐 상용화가 되더라도 좀 늦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키오스크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 이거 누가 귀찮게 키오스크 쓰냐, 그냥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벌써 코로나 이후로 특히 더 사람과 비대면이 심해지고,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우리가 어플로 이용해서 배달을 주문하고 사람과 대면이 점점점 줄어들었던 게 있거든요. 특히 통화 이런 것보다 그냥 버튼으로 휴대폰으로 클릭해가지고 음식 같은 거 배달할 수 있고, 이게 사람들이 벌써 적응이 됐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가 진짜 이 키오스크 시장을 확실히 더 늘려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벌써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도 훨씬 더 가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인 게, 이제 미래의 아이들이 과연 방을 보러 다닐까라고 생각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벌써 이 스마트폰을 엄청 가까이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의 장점은 이 도파민이 이 장난 아닙니다. 늘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게 하고, 근데 그런 도파민 수치가 아이들이 엄청 이제 역시값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참을성도 많이 없어지고, 이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에너지를, 이 참을성도 많이 없어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바로바로 즉각적인 보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근데 과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방을 보러 다닐까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이 도파민이 벌써 붕괴됐기 때문에 이 시스템 구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미래 아이들을 봤을 때는 특히 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매매를 얘기했는데 뭐 이거는 또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긴 한데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줄어들 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벌써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런 걸 사용 중입니다. 키패드 이용해가지고 전자서명 받고 여기 전자로 다 거래하고 저장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문서 같은 경우는 분실의 위험도 생각보다 크거든요. 문서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보낼 때라든지 팩스라든지 이걸 직접 등기로 보내야 되는 것도 불편함이 있고,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메일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걸 바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장도 편하고 이제 이동도 편하고. 예전에는 장려까지 했었던 거라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장려까지 했었다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장려까지 했는데 잘 안 됐냐면, 일단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자체가 연령층이 꽤나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20, 30대 직업군보다는 이제 60대에서 50대에서 선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자서명을 하는 거에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은 했지만 생각보다 시행은 잘 안 됐다. 근데 이제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확실히 밑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워낙 이 전자기기에 능숙하다 보니까 아마 많이 바뀔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랫폼, 돈 냄새는 가장 빠르게 맡는 기업들이 당연히 이 플랫폼 회사들이겠죠. 그래서 발맞춰 움직이는 테크 기업들이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시작은 당연히 배달의 민족이죠. 배민. 이 배민이 공급자랑 소비자의 역할을 확실히 더 간격을 줄여들었죠. 그 플랫폼에서 이제 어플이 확실히 자리매김을 잘 해놓은 거죠. 그래서 미래 전월세 부동산에서는 또 직거래도 생각보다 무시할 수가 없다. 중개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거죠. 근데 중개비가 0.9%라고 하지만 뭐 당연히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3%, 5에서 7% 금액이 다양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인식이 그렇게 막 0.9%가 사람들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당근에서도 직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복비 아끼기, 이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도 크고, 그리고 이제 이 지인 찬스라고 할까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주변에 공인중개사 하는 사람 없냐고. 그냥 복비 아끼려고, 뭐 방 봐놓은 거 있는데 이거 좀 복비 아껴서 하면 안 되냐, 뭐 그냥 계약서 좀 써주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역할로 부동산의 중개가 일어나지 않나. 예전에는 부동산이 정보라는 게 상당히 컸었거든요. 정보, 이게 돈이었어요. 정보. 근데 지금은 이 정보가 돈이 되는 시대가 아니게 되면서 AI에게 지금 잡아먹히고 있는 거죠. 정보라는 게 돈이 됐을 때는 뭐 네이버 부동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손수 장부에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돈이 되어서 수수료를 줬는데, 이 정보라는 가치가 사라지니까 수수료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통의 간소화가 줄어들면서 공급자 소비자 간격이 줄어드니까 거래가 나타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정보의 가치가 사라지니까 중개사가 필요가 없다. 지금 말하는 거는 전세, 월세, 임대적인 부분입니다. 뭐 당연히 상가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정보라든지 이런 부동산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게 많이 작기 때문에 전월세는 시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제 미래 전월세에서 플랫폼은 뭐가 나올 거냐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이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제 숨고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이 숨고라는 어플은 쉽게 말하면 뭐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 저 에어컨 청소합니다, 뭐 많이 찾아주세요도 있지만, 반대로 저 에어컨 청소 필요한데 저 10만 원 있는데 이거 지금 해주실 분 계신가요? 라고 고수를 찾는 거예요. 소비자가 중심이 돼서 공급자들이 따라오는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히트가 쳤죠. 왜 그러냐면 공급자가 돈을 많긴 하지만 소비자들이 훨씬 더 유입이 많아지고, 공급자가 10,000원을 해서 플랫폼이 버는 것보다 소비자들이 100원씩 100명을 하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플랫폼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담을 수 있고 파생력이 커지고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많은 게 더 이로울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이딜러가 보면 이제 한소희님이 광고를 하셨네요. 그 헤이딜러가 보면 똑같죠. 소비자들이 저 차 있는데 저 예를 들면 모닝차 이거 있는데 이 차 얼마에 사가실래요? 라고 하면 딜러들이 저 500만 원이요, 700만 원이요, 750만 원이요. 그러면 소비자가 750만 원 오케이 낙찰,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소비자 중심 서비스. 근데 이게 부동산과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영업직이라고 보면 되죠. 이제 딜러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도 이 헤이딜러 때문에 진짜 가치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정보잖아요. 정보의 공개성, 약간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 정보의 이제 공개화 때문에 헤이딜러가 이제 정보라는 걸 여기서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헤이딜러에 있는
딜러 분들의 가치가 생각보다 정보성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대로지만 정보의 가치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 자, 미래전월세 부동산. 자, 부동산도 사실 등장을 했습니다. 24년도부터. 이게 뭐냐면 나중사, 나를 위한 중개사라는 플랫폼이거든요. 모두가 아는 매물 말고 숨겨진 급매물을 받아보세요. 모두가 아는 매물은 솔직히 네이버 부동산에서 볼 수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이제 숨겨진 매물까지도 볼 수 있는 이 정보성을 비대칭을 해결하고자 또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맞춤 매물을 소개받을 수 있음. 참 똑똑하신 분이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똑같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1000에 60만 원짜리 지금 원룸을 보고 있는데, 저는 7층 이상 이고, 그리고 동쪽 방향의 집을 원하고, 저는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고양이가 되는 집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2대 이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내가 소비자가 이렇게 중심을 두는 거죠. 그러면 공급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나 이 매물이 있는데 이거 계약하실래요? 이거 있는데 계약하실래요? 이거 있는데 계약하실래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이 매물 괜찮네요, 이 매물 제가 보고 계약할게요 라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죠. 우리 흔히 아는 직방, 피터팬, 뭐 다방, 네이버 뭐 이런 거 보면 지금 이게 다 공급자 중심 서비스거든요. 공급자들이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한테 돈을 걷어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 소비자들은 지금 무료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공급자들이 이제 광고비를 내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 매물 괜찮네요, 이 매물 있어요, 그러면 공급자들이 보고 네, 이 매물 있어요, 이거 방 보러 오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반대로 처음에 시작점이 다르죠. 공급자 중심은 공급자가 먼저 매물을 올리고 소비자들이 보는 거고, 지금은 소비자들이 먼저 말을 걸고 공급자들이 붙는, 이 순서가 다르고 다르다고, 이 순서의 격차 때문에 저는 크게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급자들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도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케이, 우리도 따라간다. 이 플랫폼을 조금 바꾸겠죠.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조금 더 소비자 중심 서비스로. 자, 그리고 또 안 좋은, 좀 아쉬운 소식은 이제 다가올 인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50년대에는 이제 젊은 층이 상당히 조금 많았죠.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2000년도, 2022년도, 2050년도 이제 갈수록 위쪽에 있는 이 노인 인구 부포가 상당히 많아지고 여기가 엄청 얄쌍해졌죠. 예전에는 약간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였는데 이제는 역삼각형에 가까워지고, 인구 자체가 점점 줄어드니까 역삼각형인데 점점 여기 아래쪽이 더 좁아지는, 그래서 인구가 많이 감소할 것 같다. 그나마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는 더 1인 가구가 증가.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직거래는 더 활성화될 거예요. 1인 가구가 사니까 내가 일단 살 곳은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1인 가구가 늘어나되 매매는 더 줄어들고, 왜냐면 매매가 금액이 많이 높으니까 임대 형식으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살 거고, 직거래 형식으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다. 매매가 더 떨어지고 투자라는 개념도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새로운 자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전에는 50년대, 뭐 70년대, 80년대까지만, 9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동산이 답이었어요. 근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채권, 좀 다양성이 더 많아지는 환경이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정보라는 게 많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어떤 거품을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과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대출을 잘 한다 하더라도 요즘은 좀 욜로, 내 인생, 내 청춘이 더 중요하다라는 시점이 크기 때문에 과연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을 살까라는 또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우리 세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연령층이 여기 있었지만 이 젊은 친구들보다 예전에는 어른들도 돈이 없었어요. 다 논농사 밭농사 하면서. 근데 젊은 친구들이 이제 사회 도시로 가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보다 돈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이 어른들이 이제 2022년도가 되면서 여기 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최초로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라고 하거든요. 예전에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집을 사면, 그때는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죠. 근데 집을 사놓으면 자연스럽게 자본의 원리 때문에 그 자본이 높아지는 거죠. 급여는 적었지만 그때는 이자도 많이 높았고, 집을 사면 자연스럽게 자본이 증식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고속도로를 탔던 어른들은 계속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거예요. 집을 팔고 조금 더 사고,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사고만 조금만 잘해도 자본의 확장력이 컸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자본의 확장력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물론 돈 많이 아끼고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전만큼 녹록치 않다. 당연히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젊은 친구들도 또 욜로라든지 또 재밌는 게 많다 보니까 좀 기대라든지 좀 미래가 많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더 내가 더 잘 살아서 내가 자녀를 낳고 이런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050년도가 됐을 때 연령층이 확실히 더 많이 줄고 인구의 구조가 많이 줄어들면서 아마 지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많이 좀 유령 도시들이 되는 곳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맞게끔 뭐 발맞춰 움직여야 되긴 하겠죠. 자, 그리고 국민소득도 이제 바이바이가 되는 겁니다. 지금 2022년도 기준 GDP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50년 30년 뒤에는 GDP가 30%가 빠진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더 못 버는 시대가 됐다. 그 대신 자본은 더 경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떨어지면 한없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매매라든지 아파트에 대한 경제 희망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20년도부터 일본은 이미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도인데 4분기 GDP가 6.3%가 감소를 했대요. 근데 현재 지금 24년도 기준 GDP는 우리나라랑 비슷해. 개인의 소득은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떨어지는 부분을 잘 메꾸려고 하고 있죠. 벌써 근데 일본에서는 또 그 얘기가 있죠. 그 임금, 알바비 최저시급을 뭐 30%에서 40% 올리겠다.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아마 일본 따라서 30-40% 이상씩은 오르면서 이제 상향 편준화를 더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기준점을 아마 잡아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AI가 우리를 도우면서 망가뜨린 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컴퓨터적인 일을 많이 하고 부동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AI가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도움을 많이 주고 하는지 저는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AI가 편하지만 AI를 통해서 화이트 칼라가 상당히 일을 많이 보고 있어요. 덕을 많이 보고 있죠. 대신 그 덕을 많이 보는 만큼 하향 사업으로 저는 또 화이트 칼라라고 봅니다. 뭐 금융이라든지 경제, 그리고 약간의 서비스업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일자리가 25%가 영향을 받을 거다. 쉽게 말하면 4개 중 하나의 직업은 영향을 받고 나머지 2, 3도 똑같이 영향을 저는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 1800년대 영국에서는 이제 기계들이 기계 개념냠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 기계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이때는 그냥 기계의 단순함이었거든요. 이 단순함조차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기계라는 거는 만들어져 있었고, 근데 이제 AI가 들어오면서 벌써 데모를 많이 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가분들, 뭐 영화 마케터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그 AI 개발에 좀 반대를 한다는 입장을 많이 내세우고 데모를 하는 것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일자리를 자리가 뺏기는 거죠. 그러면서 2024년 지성인들은 뭐 그러지 않지, 이렇게 부수고 이러진 않지만 데모를 한다든지 뭐 시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저는 이렇게 봐요.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인테리어, 뭐 입주 청소, 뭐 필름, 벽지 이런 건 이제 블루 칼라 직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 뭐 기계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이런 건 엄청 섬세한 일이거든요. 섬세한 일이기 때문에 이 기계를 만드는 돈보다 차라리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쓰는 게 훨씬 더 싸다. 이거는 저희 살아있을 생전에는 뭐 크게 대체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손가공업들은 괜찮을 수도 있다. 그래서 AI에 대해 비관적이라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였었거든요.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 규제가 약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사악한 독재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도 인간이기에 결국엔 죽어요. 그러나 AI에게는 죽음이 없으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불멸의 독재자가 생기는 겁니다. AI가 이제 우리를 군림한다는 거예요. AI가 사람을. 근데 사람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군림할 수가 없는데 AI는 우리를 이제 평생 군림할 거다.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AI가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약했다는 반응이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는 또 세계의 붕괴, 인구의 붕괴도 많이 위험하다고, 큰 위협이 됐다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또 낮은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낮은 나라 우리나라를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의 약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3세대 안으로 충분히 더 적어질 거다. 그냥 우리나라는 저기 서울 빼고 이 나머지 이런 도시, 여기 나머지 도시들이 있죠. 이 나머지 도시들은 다 이제 동남아라든지 외국인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서울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않을까. 저도 지금 부산에 있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10년을 지났을 때는 진짜 외국인 동남아에서도
우리나라 돈 벌러 많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 직업 바이바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20년 내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 텔레마케터, 회계사, 그리고 작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있네요. 기계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성직자는 상당히 낮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AI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리가 고해성사 갔는데 기계 앞에서 고해성사를 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사람한테 에너지를 느끼는 일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일을 하지만 부동산을 많이 거래할 때 매매 같은 경우 큰 건 이런 거는 사람한테 거래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런 감정의 이 전달이 크다고 보거든요. AI 성직자, 뭐 심리 상담,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그 챗GPT한테 마음을 털고 싶진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이렇게 조금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 누가 살아남는 진짜 직종이 될까? 일단은 공무원.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이 공직이잖아요. 이분들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 저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봅니다. 차라리 사업이 힘들고 그냥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다, 회사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공무원이 낫지 않을까 저는 또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공직이면 더 좋죠. 진짜 훨씬 더 좋죠. 아마 금액 돈도 더 많이 받을 거고. 그리고 돈이 돈을 굴린다. 이제 투자자가 되는 거죠. 뭐 주식, 비트코인, 뭐 부동산 등 사업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투자자를 잘해서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나에게 맞는 그 투자를 잘 고민해가지고 투자자가 되는 것. 그래서 돈을 진짜 인컴 소득이라고 하죠. 우리가 인컴 소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 놓고 진짜 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한 70%는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이 저축을 진짜 많이 해서 뭐 투자를 해야 돼요. 저도 이제 30대가 돼서 31살인데 이제 앞으로는 진짜 저도 좀 저축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좀 많이 놀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놀기도 많이 놀고 이제 30대까지 내가 더 논다?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또 저는 사라지지 않은 거는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제가 예를 들면 물건이 두 개가 있어요. 종이컵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싶어요. 똑같은 종이컵이지만 이왕 살 거 내가 좋아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 그게 저는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고 싶다. 왜냐면 로봇이랑 감정을 나누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 성인용품 있죠. 성인용품도 보면 그 기계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진짜 기분이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결국은 사람은 사람을 찾기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 인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인자가 괜히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서로가 맞닿아야지 서로를 기댈 수 있고, 간자도 사이 간자잖아요. 그 사람 사이에 간격의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교류하는 직업, 뭐 심리, 정신, 멘탈 이런 쪽도 아마 뜨는 직종이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로 그 정신과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하죠. 그러면서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사회적인 격차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꽤나 각광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블루칼라 일들은 이제 대체하기 어렵죠. AI 같은 경우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 만들고 고치고 하는 거에서는 시간이 한 몇백 년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런 거 비용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블루칼라 AI 만드는 것보다 사람 쓰는 게 낫기 때문에 이 블루칼라 일들은 차라리 잘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